국제적 문화교류의 장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질문은 잠시 후에 오경훈 원우님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다음은 우리 오경훈 원우님의 광주 브랜드 개발 전략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훈입니다. 토론 주제를 제안받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장 최근에 저희 컨퍼런스를 다녀왔었는데 여기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님께서 광주 전남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 주제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전문적이진 않지만 마침 이렇게 정 감독님 옆에 계시니까 대인 예술시장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이 모두가 다 브랜드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 어떤 사회학자는 욕망의 산물이나 욕망의 결과물을 브랜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석해 보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또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목표를 안겨주는 그 대상이 브랜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점에서 관광에 대한 광주 관광에 대한 문화의 한 편이겠죠. 관광도 문화 관광이라고 표현을 쓰니까 그러면 광주가 관광도시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광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 작업은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싶어가지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때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님이 했던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분이 던지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누가 여기에 왜 오는가? 누가 여기에 왜 오는가의 성공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저기 대인 예술 야시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되지 않았죠.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다가 대인 예술 야시장을 보니까 아주 고도의 전략이 담겨져 있어서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오는가? 여기에 왜 오는가? 요새 저기 관광의 트렌드를 보면 우리 CF 얼른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네. 그게 저기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현재 관광의 트렌드에 변한 것 같아요. 오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것은 그분은 과감하게 나쁘다라고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요새 관광의 트렌드는 옛날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대표적으로 관광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에서는 먹고 자는 것이 뜬답니다. 먹고 자는 것. 예, 어디를 가더라도 먹고 자는 것이 뜨는데 의외로 즐길거리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는 것 이런 것들은 관광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단어가 좀 떨어지는 키워드로서의 어떤 떨어지는 비도고요. 키워드로를 해보면 관광에서는 주로 볼거리, 사진, 친구 등이 주요 키워드를 뜨고요. 최근에 증가하는 키워드는 먹거리, 잘거리, 맛집. 자, 맛있다, 예쁘다, 저렴하다가 최근 관광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키워드로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하거든요. 대인 예술 야시장을 두면 맛있어요. 가서 보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샐러드를 판매하는 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렴해요. 요새 트렌드 관광은 저렴해야 성공할 수 있고 맛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예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타일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스타일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 컨퍼런스의 어떤 결론은 뭐냐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예쁘고 맛있고 저렴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브랜드고 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줬을 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브랜드의 가치를 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짧게 말하고 토론 과정에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하겠지만
장 감독님 마지막에 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행정이 관여하지 않았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의 어떤 주관대로 이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관광이 성공하고 도시를 브랜딩하고 문화도시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관이 재정을 투입했다고 해서 관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관이 과감하게 손을 떼야 된다. 지원을 하되 가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장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관에서 계신 분도 되게 많고 전문가들도 많은데 관이 관여하지 않는 브랜드 작업이 결국에는 성공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여기에 왔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노예숙 원우님의 인권 테마파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박주원 원우님께서, 발제자에서 박주원 원우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숙 원우님께서 인권 테마파크의 규모와 이제 다른 기관과의 뭐 연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쯤에 발제하면서 썼던 거는 규모에 좀 축소시키고 싶진 않고요. 사실 5.18 광주에 하면 5.18을 이야기하는데 광주뿐만이 아니라 인권 관련 기관이라든지 공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는 4.3 평화공원, 그다음에 노근리 평화기념관 같은 곳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정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게 가장 사실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유일한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5.18이 뭔가 딱 붐을 일으키려면 그런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게 공간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인권에 대한 특별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사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계사 쪽으로 관련해서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사, 미국 독립운동, 그리고 아시아 쪽에 그런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또 체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간이 됐든 혹은 특별전이 됐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그게 뭔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사실 뮤지컬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1830년대 프랑스 대혁명의 중간 지점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연도 어떻게 보면 인권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과거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 그리고 생명공학 시대인데, 그런 것 관련해서 광주가 먼저 법률적으로 제정하고 뭔가 치고 나간다면 세계 속에서 인권하면 광주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예숙 원우님 이 답변이 좀 충분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여기서 혹시 방청 우리 하시던 우리 원우님 분들 중에 질문 한번 받을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과감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전내 원우님께서 오늘 아름답게 입고 오셨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37기 사회복지문화전공 노정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보필 감독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인 시장이 정말 광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이렇게 노력하신 모습, 이런 말씀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향후에 우리 대인 야시장이 별장이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계속 더 추진할 것인지,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은 우리
감독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앉아서 뭔 걱정을 했냐면, 아이고 별장 한번 오십시오. 그 말씀 해야 되는데 빠뜨려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그 생각했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머릿속이 자글자글합니다. 제 혼자만 자글자글한 게 아니라 얼른 끝내고 저희 직원들하고 또 면담을 좀 해야 되는데, 그간 올해 저하고 예술가하고 다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이었냐면,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대인 시장과 상관없이 창작 지원에만 목을 매다는 작가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올해는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저도 같은 문화예술계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제가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 광주일보의 메인에 예술가 없는 예술시장 뭐 이렇게 일면 탑으로 나오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올해 초에 광주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부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 비용만 공급하는 시장으로서는 공동체가 살 수 없으니까 일단 제가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라고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소원해진 예술가들을 다시 초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시각미술, 즉 미술가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술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술 지원금의 70%가 미술인한테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편향됐다. 그러면 복합 장르, 문학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매체 또 융복합 문화를 대시장으로 초대해야 되겠고, 여기에 기반은 인문이다. 그래서 그간의 대인 예술 시장이라고 하는 레테르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대인 인문 예술 시장으로 그렇게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야시장은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면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작년까지 6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하는데 한 200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 100만 원으로 줄이든지 어떻게든지 줄여가지고 이 지원금이 내후년 되면 멈추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상인들과 예술가들, 시민사회들이 모아서라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려고 두 가지. 하나는 지속 가능한 대인 시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예술가, 시각예술 중심의 시장에서 인문학이 있는 대인 시장으로 가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인 인문 예술 시장이 성공되기를 우리 모두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파트 1 광주 문화 브랜드 개발 전략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파트 2 사회자인 박미정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운 좋다. 파트 2 패널 여러분과 발제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저쪽에 옮기는 건 어때요? 발표할 때 저기 하면 이게 살아나고 화면하고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여기 단상을 이쪽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선생님. 이쪽에 옮기는 거 어때요? 사판이 될 것 같아. 이쪽 봤다 이쪽 봤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이거 불편해. 화면하고 달라요. 안녕하십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파트 소회를 맡은 36기 박미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 토론을 잘 이끌어주신 사회자 및 패널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제가 끝나는 대로 송년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셔 맛있는 식사와 음주 감호 부탁드립니다. 배고프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실 발제자와 패널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조발제를 해주실 사회문화복지전공 36기 설정환 원은유이십니다. 다음은 노숙인 재활인 시설인 광주희망원 김용건 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사회문화복지전공 정책 36기 이준엽 원우님이십니다. 다음은 37기 강소영 원우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광주 문화복지 사각지대 어떻게 극복하신 거에 대한 기조발제를 설정한 원인분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회복지나 이 문화 쪽에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깡통소리가 날 만큼 과분합니다. 그런데 이 정호식 교수님이나 또 모르는 앞에서 주제 넘게 이렇게 발표하게 돼가지고 제 머릿속이 지금 까맣게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거나 그걸 중원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면에 봐야 될 화면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 보시고 제 갖고 있는 생각으로 다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낯선 방식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이 전 시간 때 잠깐 얘기를 합니다만 뭐 예술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반쪽은 예술에 발을 좀 하나 걸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유일한 방식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대하고 아날로그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런 방식이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그 원고에 대해 담겨져 있는 내용은 시간 나실 때 충분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원고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듣고 여기 토론 나오신 강구 선생님이나 이준엽 선생님, 김용건 선생님 이 세 분께서 그 주어진 토론의 내용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했으면 제가 답변해가는 것으로 시간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길면 뭐 8분이겠지만 짧으면 제가 5분 정도 제 시간을 쓸 거겠고요. 혹시 그 박근혜 그분처럼 어떤 영혼 우주의 어떤 기운이 내려오면 작두를 탈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 원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누구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에 있다라고 보고요.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책 그것이 문화가 됐든 복지가 됐든 저는 이제 이 원고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문화는 그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 자체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정책적 변화가 있는가, 그 변화가 지방정부에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공직자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황정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민간의 복지 담당자들 그다음에 수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파장을 미쳐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거에 어떤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간에 발표된 그 국가정책의 자료
저는 이제 의존을 백서와 보도자료와 이제 정부 시책 정책 발표 방향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원고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제가 뭐 아까 소두에 고백해드린 것처럼 과문에서 뭐 대단한 논문을 근거로 해서 공부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인터넷과 그간에 제가 조금씩 이렇게 수집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한 그 가운데 뉴스를 쭉 이제 보다 보니 프레시안에 이 송파 세모녀 사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가명으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그런 문제, 그와 같은 문제가 과연 멈춰줄 수 있는가,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 만나게 됐습니다. 정부 정책을 쭉 보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에 이제 규결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정책대학원 원우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를 그분이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정말 잘 정돈해 두었다. 이렇게 모아져서 사실은 결론 뒤에 그 원고를 덧붙여 놓았는데요. 여러 차례 제가 그걸 읽어보지만 역시 빠지지 않고 이 사회복지 분야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고 책임성이 갖춰져 있다. 그런 지적들이 저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더 됐는다 하면 발표된 원고 내용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전공하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관계없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측에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 정부 시책 방향이 아까 동별 허브, 동허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부 정책이 발표한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이제 발표를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송파 세모녀 사건 그 이후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과로사하거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을 때마다 꺼내놓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 밑바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게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에 있지 않고 그거를 저항하는 형태의 기류들이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이번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게 되면 특히나 가장 제가 문제시한 것은 저희도 사실 제가 이제 국회의 업무를 좀 봐본 적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잘못 접근하는 방식이 정부 정책이 저도 사실 이제 그걸 요구하는 전수조사 이 전수조사라는 방법을 너무 쉽게 꺼내는데 이 전수조사가 사람 피말리고 있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구나. 그게 이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선 행정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까 제 행복센터의 변화를 하는 그쪽에 팀들이 됐든 그들이 받아들인 이 여파는 저희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받아들인 충격파보다 두세 배 이상 더 훨씬 크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가 가죠. 그래서 저는 생각기에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됐든 그쪽에 있는 분들의 업무가 축소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축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종전에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있는 것이라면 그 정책의 이벤트적인 그 방식의 정책 그리고 단기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폐기시킬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정책들을 조금 더 과감히 좀 축소시키고 폐기할 것을 좀 폐기시켜주는 방법이 좀 옳겠다. 이런 정책적 결정이 좀 필요한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번 그 발표 원고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실무자들이 죽어나가버리기 때문에 일을 줄여야 되는 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느끼기에 전수조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나 이 방향이 정말 극대화되고 맞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 그거를 정책기관으로서 실효성 있게 끌어가는 힘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염려하는 탁사형제이고 관료방식이고 공허한
방식의 다름 아니다. 이런 지적을 저도 똑같이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에 제안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 사회복지청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제안이 저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원고의 말미에. 왜냐하면 지금 탄핵정국 때문에 대선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와 어찌되었든 빨라지든 뭐 예정대로 뭐 원래 방식대로 12월에 선거를 한다고 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대통령 후보자가 됐든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고 이렇게 저희들처럼 정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크게 큰 틀에서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게 해서는 예산의 문제와 인력의 문제를 논하는 그 밑에 단계, 하부 단계의 이야기가 아닌 사회복지청이라고 하는 큰 틀의 변화를, 정부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뭐 끝장 토론이 됐든 어떻든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하고 제도적 정비를 큰 틀에서 규정적으로 방편을 좀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사회복지청이 뭐 제가 뭐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서 제안한 건 아닙니다. 이 내용에도 좀 적시를 해뒀습니다만 그 근래에 동 국회에서도 야당이 아닌 이쪽의 국회의원께서 제안하셔가지고 논의된 바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만 이 대권 정면에 대선 공약을 주물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마당에는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그거를 전담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주체의 사회복지청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전체적인 이 하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 섹션별로 뭐든 연구할 수 있는 브레인들은 너무나 이게 준비하다고 보고 그 안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마당을 확보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효율적인 측면이겠고요. 그걸 욕심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욕심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중심의 기업 환경이 쭉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계속 주문받지만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그나마 없으면 사실은 이 산업구조 자체의 생태계가 지역민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떤 경제적 구조가 실물경제 자체가 약화되는 것처럼 근데 그 중소기업청이 있음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전체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면서 싸워서 그 지분들을 확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창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복지라고 하는 측면들이 사회적 트렌드로 계속 예산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변화될 거라고 본다 하면 그거를 담아서 주축을 중앙정부에서도 주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복지청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보편타당하게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끌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확증이 중소기업청이 그런 정도의 성과를 최소한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도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특히나 우리 정부기관에 특허청이 있거든요. 특허청은 책임 운영기관으로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사회복지청이 새로 신설되게 된다면 이것은 뭐 어디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국고를 강하게 집중 지원해서 그거를 중장기적 전략으로 이 청의 발전 방향을 운영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어서 막 어디 그 주민센터에다 책임을 다 떠넘기고 지방정부에다 돈 좀 내려갖고 거기서 생생내게 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근본적 틀의 방향선회가 이런 방편을 채택한다 그러면 좋겠다. 이랬던 국면 전환, 패러다임, 사회복지에 대한 조직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서 제안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썼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쓴 생각보다 시간을 제가 안 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설정원 원우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원우님의 발표 내용 중에 전수조사의 문제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 등에 대한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점들이 송파세모녀법으로는 송파세모녀를 구할 수 없다는 비판, 이런 것들이 이 토론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새 패널들을 모시고 광주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현장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든든한 삶의 동아줄을 건네고 계신 광주 희망원 원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희망원 김영권 원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노숙인 관련해서 광주시가 광주 희망원과 쉼터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활 쪽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신이 지치고 또 아픈 사람들 의료 긴급 지원 또는 재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노숙인 쉼터,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재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광주 희망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긴급복지 지원 문제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몇 가지만 현장에서 느끼고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아마 잘 이렇게 정리를 설정환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문제점이 제도의 접근성이 낮아가지고, 만약에 서비스 이용자가 이 제도를 잘 알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제도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위기 상황의 발굴이라는 관련 조문이 있는데, 이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들에 대해서 발굴 조사의 활용 자원으로 이 지침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알린 사례들이 얼마만큼 지원 성공률을 가졌는지도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적어도 지식인에서 긴급 지원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온 것을 보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 않는가, 그걸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긴급 상황이 너무 열거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 법에서 명시된 긴급 상황 이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지 않느냐.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과연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심되고요. 법에서 조금 더 많은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거나, 또는 또 좀 더 많은 사례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이 발표하신 선생님과 같은 동감입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서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또한 자활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높은 수준의 복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건법에 단순한 구제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의 자활로 이 패러다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활에 대한 노력이나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 현실이고요. 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은 됐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상자를 세분화해서 또 일부 급여의 대상을 조금 이렇게 늘렸을 뿐이고, 과연 수급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칭찬을 한다면은 부양 의무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단순히 부양 의무 요건을 완화시킬 뿐이지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수급 과정과 함께 노력해서 또 자립한다든가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 수급자들에게 탈수급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산 형성 제도와 같은 탈수급 유인 정책, 이런 것들이 시행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과거에 최저 생계 보호 수준가 매우 낮았을 때 이 생계 기준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수준에 도달하다 보니까 단순히 급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도와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이 되고요. 송파 세모녀를 얘기했는데, 이 송파 세모녀가 아마 지금 살아있더라도 맞춤형 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지 저는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개인당 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합치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이 세 기준 생계비가 133만 원을 초과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소득도 이 맞춤형 급여 제도 실시에 과연 되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 세모녀의 맞춤형 급여 제도를 보니까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주부가 43%로 봤을 때 147만 원, 이 교육이 50% 기준으로 봤을 때 172만 원,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교육 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사실상 또 이걸 또 분석을 해보니까 현금도 아닌 현물로 또 이렇게 초, 중고등학생을 이렇게 대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송파 세모녀가 이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입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렇다면은 3인 가구가 함께 살고 있을 때 과연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추정소득을 보니까 67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분 다 근로능력자로서 추정소득을 매긴다면 201만 원이 되기 때문에 3인 가구로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 형태가 최저 생계비 방식에 따라서 급여별 소득 인정액을 책정해서 각각의 급여 또는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걸 넓게 보면은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는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았나 싶고, 또 여기에 대한 최저 수급비, 즉 현금 급여가 생계급여비하고 주거급여 쪽인데 이것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급여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이 추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 생계비 금액을 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는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쪽에서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61만 7,281원입니다. 이 최대 수급비를 보니까 현금 급여로 49만 9,288원. 이 기준으로 볼 때 1인 가구 의료기비가 62만 4,935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67만 1,805원이 됩니다. 이 예전 같으면은 이 금액이면은 수급자에서 탈락을 합니다. 또한 예전 같으면은 최대 수급비 금액을 넣으면 수급비가 없고, 여기에서 다만 의료급여라든가 교육급여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급여가 세모녀처럼 추정소득, 즉 보장기관 확인소득 문제에서는 전혀 손대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 제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신랄한 비판과 문제점 제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준엽 원장님의 의견과 질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정한 원우님의 발표 자료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이 복지 사각지대는 발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저희 광주광역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중대한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거라고는 또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도 또 재원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는 아까 황정화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민관이 협력을 통한 수혜자의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엮어서 거기에 대한 역점을 두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이제 나아가서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 공무원의 역량과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발표 잘해주기도 있습니다만 과로사로 또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있었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꼭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설정환 발표자님께서는 사회복지청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하셨는데 좀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고용 안정성 이것도 가장 또 문제시되는 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관리라든가 지금 통합 사례 관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복지 담당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져야 업무도 또 전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 또 급여 수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진작 인식을 하시고 또 TF팀을 또 구성하시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발표자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사회복지 사각지대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으로서 이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청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보면은 몇몇 국회의원들과 또 대학 교수님께서 이미 수년 전에 사회복지청에 대한 제안을 하셨던 사례도 있고요. 근데 사회복지청이 아까 잠깐 발표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중대한 또 사안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아까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또 국회를 통과해서 여야 합의가 돼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사회복지청을 둠으로 인한 인원 증가, 복지사에 대한 인원 증감 또 그렇게 되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 문제 현실적으로 지금 수년 전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신 또 교수님 아니면은 또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인들도 몇 년 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지금은 신설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아까 발표 자료 중에서도 좀 예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생긴 외모만큼 차분하게 의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세 분의 패널의 질의와 의견들을 다 들어본 후에 마지막으로 설정환 원우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영 원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지 않은 의견으로 발표를 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있지 않는 식견으로 발표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실직이라든가 이혼 등 사회적인 실패를 상징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많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즉 국가나 기업이 많은 부분에서 독립후생 문제를 책임져야 하고 질적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복지란 국민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며 개인이 좌절과 실패를 겪을 때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고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실에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면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사업으로 시와 연합을 하여 노랑 호루라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광주 정신이 깃든 마을 및 주택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목수 봉사단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병행 앞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가 되었더군요. 노랑 호루라기 사업은 주거 약자에게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속성을 갖고 성과를 내려면 많은 예산이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세영 의원님이 아까 자석에서 자기 말이 자꾸 빨라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차분하게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패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설정원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맛있는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원장님께서 정확한 김용권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우리 액션 영화 보면 원샷, 원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그 전담 공무원이나 그쪽 분들께서 그 현장에 나가서 한 방에 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오면 좋은데 청청시에도 뭐 해야 되고 서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제 복잡을 떠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근원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목을 잡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현장의 목소리를 주는 것 가운데 타 정부기관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특허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빗대겠습니다. 특허청에서 그 우리 짝퉁들 단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짝퉁들. 그거는 그 현장에 나간 그 직원 자체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거든요. 기소를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누구라도 그 특정했던 뭐 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직결 심판하듯이 뭔가 결정을 내려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책임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모양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 그러면 아까 같은 방식의 정부 제도의 큰 틀에서 좀 조정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회복지를 수혜받는 분들에 대한 그 시각을 주는 사람, 그걸 집행하는 측에서 누수되는 문제를 감안한 방식의 가상범죄, 돈을 빼먹는 구조라고 범죄 취급을 하는데, 저도 아직 그 정부로부터 그 데이터는 안 받아봤는데요. 과연 그렇게 대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그렇게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발목을 잡은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냐.
저는 그런 정도까지 망가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취급하고 계속 틀어져서 안 주기 위한 노력을 하긴 했던 것보다는 과감히 줘서 그게 사고가 나도 그거를 감사 대상에 올리지 않는 정도의 복지제도 운영하는 과감성이 좀 필요하다. 그 감사 대상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변화도 아까 이제 실효성 있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준영 의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그 고용 안정성도 얘기하시고 공무원 처우 문제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마땅하게 그 승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편안하고 자유롭고 인정받거나 이러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사실 권한이 그쪽으로 쏠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국가 제도와 이 정치권의 의도, 그 다음에 국회의 어떤 권한이 그쪽에 분명히 시류의 흐름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방향 완전하게 틀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 의지보다는 파편화된 정책 의지만 계속 양산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하부에서는 계속 일만 많아지는 형태가 되고 그게 체계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을 의심받게 되는 구조로 계속 규결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청이 과연 그러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예산도 많이 들고 다 그럴 텐데 인원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침몰했었을 때에 안전 문제가 극도로 국민들의 어떤 관심으로 초점이 만들어질 때에 그 경찰과 관련된 해양경찰청 그거를 잡아뜨리고 소방방재청하고 해서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적 틀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에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계속 밑에서 이렇게 들끓듯이 팽창하고 풍선 효과처럼 커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만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청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만든다 해도 지금 현재 흐름으로서는 다음 정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놓은 4대강 그 예산이면 얼마든지 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인데 라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방편으로 조금 인식의 전환을 과감하게 좀 국가가 좀 틀어주기만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도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뭔지 내가 잠깐만요 적어보는데 뭐였죠? 광주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그 다른 지자체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있는데 그거를 광주 방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차용한 측면이 좀 있어서 저도 사실은 꽤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라 하면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이 사랑방식문이 집 고쳐주는데 돈 과감 투자하고 지금 예산해봐야 2억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의회에서 더 과감하게 이걸 제대로 의도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감한 견제나 압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패널분들 질의에 대한 응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프셔서 됐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에 질문을 할까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일단 송년회 자리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사회문화복지전공 정책 원우님들이 주관한 학술제입니다. 다소 미진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뜻깊은 학술제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많은 의회분 여러분과 긴 시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사진 촬영하시다고 하면 화내실 건가요? 그러면 사진 촬영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광명동 오늘 나 수업을 여기 해야 되니까. 네. 광명동 다 왔죠. 그럼 다 어떻으면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요. 37기분 나오셔가지고 식사 준비됐어요? 식사 준비됐어요? 어디 있어요? 뒤에. 다음 36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36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시 찍어, 다시 찍어. 36기 다 나오세요. 36기 다 나오세요. 다시 찍어. 아, 37기요. 나 주인님도 몇 기? 36기 나오세요 일단. 36기 나오세요. 야, 37기 대기. 부원장님. 37기 앞으로 나오세요. 부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남 교수님 빨리 오세요. 사진 찍어야 돼요. 같이 찍어야죠. 다음은 35기 분들 찍도록 하겠습니다. 몇 기요? 37기 대기. 한국아 빨리 와. 한국아 와. 나 얼핏끼리 나오네. 김치. 다음은 30 아니요. 네, 37기 다시 나오세요. 얼른 37기 다시 나오세요. 아까는 무효. 37기 다시 나오세요. 네, 맛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말씀드려. 다음은 35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이쁘다. 웃어요. 선생님 얼른 가, 빨리 가. 자, 35기 나오세요. 35기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양석 선생님 빨리 오세요. 저기 허동훈 선생님, 허동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아니 잠깐만. 허동훈 선생님 빨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빨리. 저 나도 오세요. 나도. 예산이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안 나왔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홍보도 안 돼갖고 있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 근데